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또 여기에다가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까지 국제 경제 질서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한미일과 이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의 한가운데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와 한국 경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홍사원의 경제쇼 특별기획 5인 5색 고수들의 4분기 세계 경제 전망,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이 4분기 국제 정치와 경제 판세 자세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홍사원의 경제쇼 특별기획 고수들의 2023 4분기 세계 경제 전망. 오늘은 4분기 세계 정치 경제 판세 분석 김준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4분기 세계 경제와 정치 어떻게 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 역임한 외교 전문가시죠. 김준영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제가 자주 뵀는데 예. 그 박종훈 기자하고 세계는 지금 오래 했죠. 아. 초창기부터 같이 했었죠. 중간에 외교원장 가면서 잠깐씩 건뒀다 최근에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종훈 기자 경제쇼도 자주 출연합니다. 예. 자, 열흘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네. 어쨌든 이 이후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뭐 원하는 바도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지금 보면은 북중러와 한미일 간 신냉전 구도 우리가 지금 한가운데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구도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은 뭐 정치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어쨌든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실과 이익, 네. 손 어떤 걸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어떤 걸 감수해야 될까요? 잃을 걸? 저는 뭐 지금처럼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면 예, 경제적 효율성이나 자유무역 같은 원칙이 깨지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정치 간섭은 경제에 좋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경제 논리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저는 우리에게 실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는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예. 매우 이념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유, 뭐 인권, 민주주의가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인데 예. 이 가치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강제하거나 배제하면 예.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이런 우리와 좀 다른 배경을 가진 거나 조금 더 우리가 보기에 민주주의 수준이 못하는 국가들하고 안 만나고 적대 관계가 되면 우리는 경제 관계를 하려야 될 국가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예. 사실 미국이나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를 하는 나라들은 서유럽하고 한 50개 남짓이거든요. 그럼 그것하고만 우리가 같이 묶여야 예. 되느냐는 단순 논리를 봐도 그런데 예. 좀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러면 어쨌든 한미일 이 안보 협의체 또 경제 협의체 이렇게 똘똘 뭉치면 어쨌든 상대는 중국이잖아요. 네네. 그럼 중국을 상대로 했을 때 한미일이 뭉쳤을 때 미국이야 뭐 그렇다 치고 한국하고 일본 중에서 네. 중국을 배제했을 때 일본은 사실 그렇게 잃을 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희생을 감내하는 만큼 손해를 감내하는 만큼 뭔가 요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금에 벌어지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데서 좀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 있고 경쟁력이 우리보다는 못하거든요. 예.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중국과의 지금 말씀하신 건 연관성이나 보합성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거를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끊어버리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우리가 사실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이거는 중국이 꼭 보복을 안 해도 사이가 나빠지면 지난번에 요소수 사태처럼 그러니까 그 사드 때 제재와 요소수는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사드 때는 중국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제재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요소수는 오히려 어떻게 하다 발생한 우리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오히려 나중엔 중국이 우리를 도와줬거든요. 예. 근데 만약 거꾸로 생각해서 중국이 저는 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보복하지 않은 것이지만
중국이 필요해서 하지만 어. 한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복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보복인. 예. 어. 그런 것들이 수단이 굉장히 중국이 너무 많죠. 많이 갖고 굉장히 있습니다. 많죠. 네, 많이 갖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네.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하고 한국 중에 거기다 뭐 물론 타이완까지 만약 합친다면 어쨌든 공급망의 그 네. 연합 전선을 구축한다면은 가장 약한 고리는 당연히 한국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어쨌든 우리가 의도했든 안 했든 여태까지 중국에 기대는 바가 많게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 아닐 것, 네. 약한 고리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중국이 만약 공략한다면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 미국이나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네. 도와줄 만한 부분이 별로 있습니까? 없는 거죠. 별로 없는 거죠. 어. 사실 이거는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 사드 때 보시면 네. 사드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요. 예. 예를 들자면 이게 미국 무기잖아요. 어찌 됐든 예. 미국 무기를 한국에다 배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물론 중국은 제재 공식적으로 제재 안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미국을 제재하는 게 맞죠. 원래는 그런데 한국이 제재를 당하잖아요. 미국을 제재하기는 좀 버겁지. 중국 버겁죠.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됐으면 예. 그러면 미국이 그에 대한 대책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시 아. 말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지. 제재 받는 거에 대해서 한국을 보상을 해주거나 아하. 또는 중국에게 미국이 제재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안 합니다. 안 했죠. 그때 안 똑같은 했습니다. 일이 호주에도 벌어졌습니다. 호주가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빴고 예. 호주가 미국 편 들다가 와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랍스터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예. 것에 대해서 중국하고 관계가 악화돼서 굉장히 고생할 때도 예. 미국이 안 도와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고 음. 과거에 미국의 패권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도 주면서 벌도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따라하지 않는 데서 압력도 줬지만 보상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어. 구축했는데 미국의 지금 역할은 벌을 주는 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동맹이라는 게 서로 네. 손해가 있을 때 도와주고 이득이 있을 때 맞습니다. 나누고 그게 동맹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공략을 당할 때 네. 우리의 약점을 갖다 중국한테 그 중국이 우리의 약점을 갖다 공략할 때 네. 도와줄 수 없다면은 네. 우리가 굳이 그럼 여기서 얻는 거는 2년밖에 얻는 게 없네요. 그러면 국익과 실리는 그럼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부터도 사실 이건 진보나 보수나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 그거 당연하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에 그거예요. 기본인데 실제로 지금은 가치라든지 자유진영의 한쪽에 올인한다든지 왜냐하면 일단 지난 한 1년간 반 동안에 그냥 일본하고 미국만 줄창 만난 거잖아요. 중국하고 딱 30분 그냥 인사하듯이 지나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과 고위급의 무슨 교환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저는 중국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관리조차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군비를 갖추고 무기를 확충하고 또 한미일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무기에서 국방력을 올리는 것이고 반대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국방입니다. 그러면 예. 리스크를 줄이려면 북한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뭔가 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예. 한쪽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진짜 한쪽 날개로만 날아가고 그래서 이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특히 미국 쪽으로만 너무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왜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진영 외교를 할 때 우리가 늘 우린 자유진영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하나만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없는데 선택하는 것하고 다른 쪽하고 적대 관계가 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예. 저는 이거를 꼭 그러면 우리가 중국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한쪽으로만 가야 합니까? 그것은 미국에게 뿌리를 두되 미국과의 관계가 근본이지만 중국도 관리하고 러시아도 관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용 외교가 아니라 이념 외교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상황이 미중 패권 경쟁이 정말 극에 달아 점점 이제 강도가 심해지고 거기다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 그 실용 위주로 국익 위주로 어느 편도 안 들래. 우리 그냥 양쪽에 다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줄타기고 네네. 좋게 말하면 실용 외교고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이제 상황이
그렇게 만들질 않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 줄을 서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보통 말하는 그 지금의 이제 우리 정부의 노선을 가지고 정당화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지금 그렇죠. 뭐 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반론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냉전이 어쩔 수 없다는데 많은 학자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은 우리가 구냉전이 미국과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예. 미국과 소련은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따로 살았거든요. 동서진영은 예. 완전히 생활권과 생산권과 공급망이 달랐기 때문에 예. 그렇죠. 선택하고 물론 동서 간의 긴장은 존재했지만 그냥 불편하지 않았어요. 소련하고 우리하고 안 해도. 그러나 지금은 중국에게 모든 국가가 얽혀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얽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예. 과연 끊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신냉전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누르기 위한 미국의 담론이 신냉전이지 미국조차도 신냉전이 불가능하다. 왜냐? 그 증거로 작년 저작년에 미중 무역이 사상 최고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끊을 수 있느냐? 첨단 기술의 반도체 몇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예. 미국은 중국에 중독되어 있다. 중국 없이는 미국이 그냥 인플레이션에 몇천 % 갈 겁니다. 예. 만약 그렇게 하면. 예. 그게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반론이고요. 다시 말해서 신냉전이라는 것이 잘못된 세계의 정세를 잃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안 나눠지는데 우리가 왜 나눠서 한쪽만 선택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다르게 보고 하는 국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디아는 예. 쿼드에도 들어가 있지만 예. 그래서 미국과 일본하고도 해상 훈련을 합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인도는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고 지금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인도 관계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냐? 인도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체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나 죄송합니다. 중국을 미국이 봤을 때 중국을 예. 인구나 생산이나 경제나 그다음에 이 가치까지. 예. 그렇다면 우리도 인도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인도는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예.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예. 국익이 자기한테 맞을 때는 미국이 싫어하는 정책도 합니다. 예. 근데 인도와 한국을 우리 상황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 게 네.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자신들 알잖아요. 인도도. 예. 미국도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싫어도 인도를 못마땅해도. 예. 못마땅한 인도의 행태가 양쪽을 다 가는 게 못마땅하더라도 받아주는 거잖아요. 예. 한국은 그럴 대체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래서 강론으로 좀 들어가면 똑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인도 자체가 또 뭐 어떤 사람들이 인도는 그래도 제국을 경영해 봤는데 근데 그거는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렛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가 어쩌면 일본보다 한국입니다.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에서 지금 네. 소위 말하는 BBC라고 얘기하는 바이오 배터리 칩을 예. 반도체를 세계 다를 선두권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 동맹국 중에 한국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저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네. 중국을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이 두 나라는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네. 들자면 우리가 작년 저작년에 우리의 5대 기업이 BBC에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조건을 붙여야 하는 겁니다. 예. 무슨 조건을 붙이냐? 예를 들어서 IRA 같이 우리 뒤통수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것을 생산할 때까지는 한국 배터리를 미국 국내 생산과 동일하게 취해준다는 세이프 카드를 예. 미국과 치열하게 협상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아. 또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반도체 공장을 하는 대신에 적어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저사양의 반도체에 관해서 미국이 안 건드린다는 세이프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또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여지가 있다. 지렛대가 완벽하게 미국을 배제하거나 또 중국한테 큰 소리 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한 두 국가 사이에서 얼마든지 지렛대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왜 우리 정부는 그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좀 다르다고 보여요. 세계관이 좀 달라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말은 실용적 국가 이익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나 보수 쪽에서는 일단 세계관을 흑백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아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를 하기보다는 거의 전쟁 상태, 전쟁이 임하는 이 결단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좌파, 반국가 단체, 그리고 바깥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까지 북한까지 예. 이들은 적이다. 예. 근데 외교를 하면요. 우리가 보통 51대 49의 예술이라 그러거든요. 외교는 질 때도 49는 가져와야 되고 예. 51을 가져오는 것에 외교의 만족도가 있는 그게 타협의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은 100대 0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기면 100이고 지면 0이니까. 그러면 51대 49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게 외교냐 하면 설사 중국, 러시아, 북한 그다음에 이란이 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우리가 덕이 된다면 그들과 무역을 해야 되는 거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미국과 일본이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우리한테 손해되는 거는 철저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 정보를 보면 미국과 일본한테는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예. 거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한테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의 무역 관계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계속 적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의 기업들,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는 지금 현재 정부는 그러면은 국제적인 외교를 하지 않고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하셨는데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그 일리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국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거는 민간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배터리나 반도체,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 제품에서 미국이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데 네, 이 네. 지렛대로 사용하는 걸 네. 민간 기업들이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은 쪽으로다가 그 외교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경제도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네, 그러면 민간 기업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그걸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우리는 민간 기업이지만은 예.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거 쉽지 않다.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도 뭐 많이 민주화됐지만 국가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굉장히 있고요. 예. 우리가 그 경제를 규제할 수 있는 힘이 국가한테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의 전략이 좀 주요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향후에 4가지 분야를 그러니까 전략 종목으로 영역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이제 BBC하고 히토류 같은 물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지금까지는 시장 논리에 맡겨뒀으나 이제는 국가가 챙긴다겠다는 게 이게 4가지 영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3가지 영역은 미국 국내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계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트럼프한테 뺏겼을 때가 바로 제조업에 대한 붕괴, 중산층의 붕괴 예. 때문에 뒤집어졌거든요. 러스트벨트. 예. 예. 그걸 되살리는 방법은 옛날의 산업으로 러스트를 도달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BBC를 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새로운 BBC를 심을 수 신산업을. 있는 것은 예. 미국 자체에서 해가지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한국 투자를 받는 것이 예. 없고. 그래서 미국이 한 게 뭐냐면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기업을 상대로 했습니다. 기억하시면 작년에 바이든이 와서 대통령보다는 훨씬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5대 기업입니다. 평택 삼성 전자공장을 예. 먼저 찾아갔죠. 예. 아. 그리고 실제로도 계속 바로 컨택을 합니다. 예. 그러면 기업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 정부가 끼어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계격파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하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압박을 예. 이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끼어들어서 그렇지. 예. 아까 같이 뭔가 조건을 달고 해주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국가 대 국가 협력을 그렇지. 해줘야 되는 거죠. 예. 필터링을 해줘. 왜냐하면 미국은 전략 영역에서 미국이 해주잖아요. 예. 미국이 지금 이미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업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작년에 우리가 약 1,000억 달러, 133조를 아무 조건 없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예를 들자면 나토에 가가지고 우리 최상목 경제수석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중국의 호황에 기대는 시대는 끝났다. 예.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한국 대사가 우리 기업들 모아서 이제 중국한테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최근에 제주 포럼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우리 중국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을 보시면요. 유리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회사 같은 데서는 중국에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포드도 우리는 배터리를 못하게 하면서 미국의 포드는 CATL하고 하잖아요. 엔비디아는 최근에 AI 칩 이거 규제하면 우리 중국한테 오히려 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그래서 그 반도체 칩 그 회사들이 다 모여서 네. 한번 데모도 한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 볼멘 소리가 나와서 정부에 뭔가 각을 세우는 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정말 이익을 추구한다면 네.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아니면 공조라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 지금 돌아보면은 말씀하시니까 지금 한번 그 과거를 한번 이제 복기를 해보면은 반도체 칩도 그렇고 IR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나왔을 때도 그랬고 미국이 한국 기업들을 갖다 직접적으로 네. 제재 수시로 대상으로다가 전화하고 했잖아요.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재 목록에 한국 정부를 갖다가 그 규제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조건을 단 게 아니고 기업들한테 보조금 요거 코끼리 비스켓 줄 테니까 요거 받고 중국에 수출하지 마. 그리고 뭐 하지 마 이렇게 했잖아. 중국 물건 그 소재 쓰지 마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정부가 좀 나서서 이거 좀 너무하네. 우리 그거는 뭐 어쨌든 동맹이니까 들어줄 테니까 그러면은 그거 들어주면 요만큼은 우리 기업들 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는 방어를 정부가 할 수 있죠. 충분히. 해외 안에 왜 말도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입장이고 미국이 그 돈의 투자가 엄청 필요한 걸 우린 100% 활용하지 못했던 거죠. 예. 오히려 미국은 국가가 나서서 도운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국을 보면요. 중국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친미 국가인지. 예. 그러니까 중국 우리한테 중립까지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 적어도 한국은 미국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나라인지를 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한국이 전혀 중국 편에서 또는 자기의 자율성을 얻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한국이 이용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기대를 팽당한다 그죠 팽당하는 거죠. 그럼 한국 정부가 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요구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IRA 때 우리 다 뒤통수 맞았고 정부도 당황했잖아요. 어찌 됐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우리 IRA에 대한 예외 조건을 위해서 노력한다 했잖아요. 예. 그럼 미국과 협상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미국 만나서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국빈 방문했을 때 미국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지. 한국한테 그래도 되느냐고. 그렇지. 그때 그랬었죠. 네. LA 타임스 기자가 네, 물었어. 물어봤어요. 한국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여하는데 우리 미국 뭘 해주냐 했고 우리 기자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도 아니고 예. 미국의 기자가 얘기 준단 말이에요. 하긴 그런데 그 IRA 그 얘기가 났으니까 그때 저희도 이제 경제쇼에서도 그 부분을 좀 다뤘는데 어쨌든 한국하고 미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잖아요. 네. FTA를 체결한 거는 그러니까요. 국가라는 거는 네. 우리는 일본의 자동차나 일본하고 독일은 유럽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의 자동차는 전기차는 네. 일본의 전기차나 독일의 전기차하고는 다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갖다 왜 요구를 안 했을까? 그리고 7,500불의 보조금이라는 게 WTO의 위반도 어마어마한 위반이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WTO를 죽여버렸잖아요. 예. 트럼프 때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WTO 자유무역 질서라니까 요 알맹이는 중국이 다 빼먹고 중국이 부상했다. 네. 그럼 미국이 규칙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규칙에 중국만 성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바꿔버리는 걸 우리가 좋다고 중국 때리기 좋다고 같이 때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보호무역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와서 그야말로 그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도 좀 모양새 좀 빠지고 근데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사실은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어렵더라도 한국이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런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없어 보여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도청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대통령실 도청했다. 근데 도청했다는데 정부가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다시 다 조사해봤다. 실제로는 도청 장치 다 제거했다든지 이제 다 보강했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은 도청 속에서 지금 회의한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뜻으로 했을 거니까. 도청을 좋은 뜻으로 했을 거니까 그냥 미국이 듣고 왔는 데서 한다는 말.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얘기에서 드리냐면 우리가 그런 손해를 받는 것에 대한 아파하고 그런 정책을 바꿔서 지금이라도 어렵지만 미국한테 얼굴 붉혀가면서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저쪽이 되겠냐 지금 되겠냐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잖아요. 우리 그렇지. 정부의 의사가 먼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없어요. 먼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주권 국가가 그 정도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어쨌든 우리가 지렛대로 사용할 만한 우리가 절대적인 그야말로 앞선 능력을 갖고 있는
BBB 뭐 반도체, BBC 배터 네. BBC 반도체 뭐 이런 네. 기술들이 있잖아요. 산업 네.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번에 한미일 그 경제 협력체에서도 보면은 일본과 한국이 동아시아의 경제를 책임져서 대중국 이제 네. 봉쇄 이제 이 연합 전선을 구축한다는 건데 우리가 어쨌든 일본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첨단 산업 쪽에서는 물론 일본도 그러니까 소재나 이쪽에서 경쟁력이 그렇죠. 그건 있지만 이제 부분적이고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훨씬 더 네.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그 여건이잖아요. 네. 근데 안보 문제도 그렇고 네. 경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은 겉으로 그냥 드러나 보기에는 일본이 기준이고 한국은 그 아래 보조 서브 네. 세트 메뉴를 치면은 햄버거가 일본이고 한국은 프렌치 프라이 뭐 이 정도가 아닌가. 네, 네. 왜 이걸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샌드위치면 다행이죠. 이게 지정학적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아시아에서는 해양 세력이죠. 아메리카 네. 대륙이지만 예. 해양으로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멀잖아요. 네. 중국은 바로 여기 있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이 과거에는 소련이고 지금 중국이잖아요. 예. 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이 지정학의 충돌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반도 국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은 두 가지 상반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을 물론 로마처럼 강하면 양쪽으로 세계를 정복하겠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예. 피스메이커가 되느냐 예. 아니면 한쪽에 선택해서 한쪽을 적대 국가로 하느냐의 기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전 정부는 이걸 연결시켜 보려고 1대1로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사실 다 가입하거나 둘 다 해서 하는 정책을 했는데 지금은 예.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정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한미일로 가면 이건 우리가 제일 방패막이 또는 심하게 가면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샌드위치의 프렌치 프라이가 아니고 원래 아베는 한국하고 관계가 나쁘니까 예. 한국을 빼고 아시아 전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쿼드입니다. 쿼드가 아베의 아이디어잖아요. 일본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걸 미국이 받아들인 겁니다. 인도 태평양도 아베의 아이디어. 쿼드는 안보 협력체고 안보 협력체입니다. 동맹이고 예. 그러니까 일본과 인도, 호주, 미국. 그렇죠. 한국을 뺀 겁니다. 예. 그러면 일본의 구상에서 한국을 뺐는데 한국을 버렸는데 미국이 아니다. 한국을 지금 불러들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일본이 오케이 한 이유는 한국의 철저한 양보와 희생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왜? 예. 그게 강제 동원이고 사실 위안부 합의죠. 한일 관계에 우리가 전적으로 양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은 그 뉴욕 타임스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마디로 정리한 미국의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렇잖아요. 미국이 멀리 있는데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아시아에서 강한 두 국가가 예. 합쳐서 대륙 세력을 막아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제일 앞에 선봉되거나 또는 방패거나 일본의 방패나 미국의 방패거나 더 나쁘게 얘기하면 총알바지가 될 수 있죠. 그럼 경제적인 면에서 이 상황이 앞으로 그러니까 4분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 당연히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되죠. 어. 사실 지난번에 우리 소재 공격했을 때 예. 우리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장비나 소재는 일본이 우리보다 낫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 국산화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국산화한 것도 다시 돌리고 일본하고 다시 협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구조를 일본하고 다시 짜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예. 다른 나라하고 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약간 뒷걸음 쳐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맞추려면 예. 일본은 도움이 되죠. 음. 세계적으로 예를 들자면 세계 제조업 경쟁력 1위가 독일이거든요. 전 산업에서는. 예. 그러나 아까 말한 BBC는 약합니다. 독일도. 독일도 배터리 약하죠. 예. 독일도 반도체 약합니다. 대만은 반도체만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한국이. 근데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제조업 기술이잖아요. 예.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보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아니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그건 반짝 그렇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은 예. 10년을 못 길어야 5년에서 10년을 못 넘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것마저 활용을 못 하고 미국한테 다 내주게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의 상무장관이 반도체법을 통과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향후 5년간 미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도 네. 반도체는 미국의 발명품이니 이제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미국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발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가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전략이 인도 태평양 이제 그 안보뿐만이 아니고 외교안보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국과 일본, 타이완이 공동으로 뭉쳐서 공급망을 갖다가 우리끼리 그러니까 해서 중국의 발전을 이 첨단 산업의 발전을 최대한 저지시키자라는 부분이 이제 예.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사다리차기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 일단 참여했습니다. 예. 참여했습니다. 그 노골적인 발언도 우리도 많이 했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하고 안 놀겠다. 그럼 미국과 일본도 그러느냐? 이게 약간 좀 애매해요. 네. 보면은 미국은 중국하고 요즘 계속 고위급 인사들이 얼마 전에 옐런도 그렇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그렇고 재무장관 뭐 기후 특사까지 하다못해 키시저까지 막 갔잖아요. 네. 미국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모든 게 비싸지니 뭐 그렇다 쳐. 일본도 지금 중일 정상회담 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 중일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잘하고 있는 게 일본이 다자에서 모이거나 또 미국하고 모일 때는 미국 편을 정말 열렬히 듭니다.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만나면 또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듣는 말은 입에 혀처럼 합니다. 또 실제로 러시아와 우리의 이 그 수출 감소, 무역액 감소보다 일본은 더 적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났을 때는 또 하나의 뭔가 이 플랜 B, 플랜 C 나중에 잘못될 때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중일 정상회담이 그 지금 일본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만약 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같이 싸우자고 해놓고서는 그 정상끼리 만나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림이 아주 안 좋은데 안 좋죠. 예.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이 밀어서 우리가 돌격 앞으로 했잖아요. 돌격대가 뒤에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사실 유럽이 약간 반발해서 생긴 게 디리스킹입니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유럽이 너무 힘들거든요. 아까 전부 다 세계가 중국에 중독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도요. 그렇지. 우리가 중국에 30% 이거 의존하고 있는 거 좋은 거는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이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를 풀려면 조건을 바꿔가면서 천천히 충격을 완화하면서 풀어야 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라라는 거잖아요. 이런 안보적 이유 때문에 잘라버리면 그 중간에 우리는 경착륙이 되잖아요. 저도 대중 의존도 내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국가들이 그래도 유럽인 거잖아요. 유럽은 미국대로 속도대로 안 빨려 들어가겠다. 그래서 유럽 위원장인 그 폰데라이언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디리스킹이다. 그건 유럽에서 나오고 미국이 그걸 수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거지 단절은 못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미국도 그거 받아들여 가지고 블링컨이 중국 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거 그렇죠. 대만이 우리 같은 거 되는 겁니다. 대만이 막 얘기했는데 뒤에 미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 대만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만약 나중에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졌을 때 미국은 뒤에서 악수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럼 플랜 B 아까 플랜 B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그럼 플랜 B를 지금 다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면 우리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합니다. 우리도 중국하고 좀 사실 일본은 고위급 회담이 계속 있어요. 외교장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박준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만났지만은 그게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아예 그냥 담을 쌓으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일본이 하는 걸 다 그렇게 보고 있을 텐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세계관 자체가 신냉전을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 이거를 모든 게 다 세계관으로 결정되는 가치와 자유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은 전자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은 그런 데 대한 확신, 거의 신념, 전 거의 종교 수준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게 시대적 사명으로 보는 것 같고 그 악의 세력이 내부적으로는 뭐 노조라든지 소위 말하는 얘기하는 반국가 단체고
대외적으로는 만약 이 국가들 자유, 인권, 민주주의 안 지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관되잖아요. 예. 비자유 진영, 권위주의 진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들과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것들을 확신하는 세계를 그렇게 보는 세계관이고요. 대통령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뒤에는 이거를 그렇게만 보지 않고 유리하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는 중국 왜냐 우리가 반중 감정 반중 반러 감정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러 관계 한중 관계가 망쳐져도 정부를 욕하기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을 욕하게 될 것이다.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국익은 망가지지만 네. 국내 정치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요. 외부적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미국 쪽하고 확실히 해야 중국과 러시아가 함부로 우리한테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측이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은 약간 철학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일본에 대해서 제가 좀 일본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일본의 이중성에 대해서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지만은 제가 좀 과문해서 그런지 이건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본이 중국어하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플랜 B 차원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기시다 총리가 6월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북한 김정은하고 지금 정상회담 조기할 수 있게 하겠다. 어떠한 조건 없이 전제 조건 없이. 북한하고 난데없이 왜 또 그 중국까지도 그런데 북한까지 왜 그 일본은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외교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면 일본은 양다리 걸치는 건데 저는 외교는 양다리 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플랜 A는 미국이고 플랜 A는 한미일이지만 한쪽으로 일본은 제일 취약한 게 미사일 전력이거든요. 미사일 전력은 공격용 무기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전력적으로 지금 당장 전쟁을 하면 미사일 전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이제 최근에 미국의 도움에 해가지고 향후 4년간 일본이 이제 공격용 미사일 무기를 확충하기는 결정이 됐는데요. 그것도 사실 문제인데 어찌됐든 북한이 미사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한쪽으로는 대비책으로 한미일을 세우지만 다른 쪽으로는 북한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해야죠. 야 우리한테 쏘지 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다고 안 쏩니까? 안 그러더라도 만약에 일본이 가진 무기는 북한이 지금 외화가 부족하잖아요. 결국 국교 수립을 하면 준다는 거거든요. 물론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교 수립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를 한다고 지금 뭐 이거는 고이즈미 때도 그래서 실제 고이즈미 때가 그랬지만 전격적으로 갔죠.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관리는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한국 정부가 북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순간에 오히려 북한은 한국하고 끌끌어오니까 일본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 그렇게 북한하고 일본이 중국도 그런데 북한하고 일본이 손잡으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머쓱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머쓱한데. 어쨌든 그렇게 철저하게 미국이나 일본은 철저하게 실리 위주로 가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념적이고 앞세우고, 아까 국내 정치적 이유 이념을 앞세우고 국익과 실리는 그 다음이다. 그 부분 좀 우리 외교뿐만이 아니고 경제 정책 결정권자들이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국하고는 한마디만 해주면 좋아집니다. 중국이 사실 지난번에 우리는 너희들의 적이 아니야. 아닙니다. 물론 그 말에 포함되지만 대만입니다. 대만. 그러니까 그 로이터하고 해서 한중 관계, 한러 관계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날지도 불조심해라고 하는 식으로 중국이 반응한 것은 대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만 문제를 건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블링컨 갈 때 그렇게 블링컨이 시진핑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자.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안 합니까 그걸? 자꾸 말하면 그럼 우리가 중국한테 굴복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한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화 30년 전에 할 때 기본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바이든하고의 거기에서 한미 사이에서 엄청나게 3일간 이게 충돌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격론을 벌인 게 뭐냐? 미국은 우리의 북한에 대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판문점과 싱가포르를 지지한다는 걸 미국이 넣어주는 대신 미국은 한국한테 뭘 요구했느냐 하면 중국에 대한 것을 적시하자.
그래서 대만 문제와 이런 제시하자. 그래서 한국이 고민을 하다가 안 받았지. 타협을 했습니다. 안 받은 건 아니고요. 처음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 이게 중국이 기분 나빠했는데 중국도 똑같은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거는 대만 독립보다는 좀 덜 민감하게 가오시게. 조금 예. 순화시킨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번처럼 아예 중국을 위협 세력, 도전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끌어올려 버렸거든요. 그리고 무력을 사용한 현상 변경이라는 게 중립적인 물 한 잔 드시면서. 예, 할게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 틀린 말이냐. 근데 거기는 외교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예. 미국이 중국을 자극할 때 쓰는 워딩을 그대로 우리 대통령이 가져와서 써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남중국해와 대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냥 오히려 말씀하세요. 예.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모호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예. 나은데 지금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처럼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풀릴 건데 이 정부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중국한테 굴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앞으로 이제 4분기뿐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이제 앞으로 그걸 위해서라도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이렇게 갈수록 심해지면은 우리 경제에 이게 도움이 될 건 하나도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어쨌든 네. 미국은 생각하는 게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미중 간의 이 패권 경쟁이 단기간에 결판이 날 건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 건지 예. 저는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데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우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매우 30년에서 어떤 사람은 250년까지 얘기해요. 앞으로 예. 250년? 뭐 예. 250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 정도로 멀리 예. 간다고 얘기하는 예. 전문가들도 존재하는데요. 예. 전 최소한 30년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탈냉전이 지난 30년이었죠. 한 세대. 예. 적어도 한 세대는 간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 충족적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향후에 30년 동안의 세 가지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꿇어앉힌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저는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다시 친해진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남는 게 딱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며 이런 갈등 구조를 소모전을 향후 30년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고 지금 말씀하신 예상인데 그러면 못 이기잖아요. 미국이 이긴다면 우리가 미국한테 올인하는 걸 몇 년만 참으면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승패가 빨리 나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납니다. 저는 안 난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이 맞이한 지금까지 2위 국가들 추려보면 네. 시작할 때 영국, 네. 독일, 소련, 일본, 중국입니다. 예. 어느 국가도 우리가 보통 이제 종합국력이라고 얘기할 때 군사력하고 경제력인데요. 그렇지. 예. 그것도 좀 거친 통계지만 GDP하고 군사비입니다. 예. 그걸 합쳐서 미국의 40%를 넘은 유일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예. 가장 근접했던 국가가 일본인데 37%였습니다. 80년대 그 한방 얻어맞히기 전에까지. 중국이 언제 40%였냐면 9.11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전략가들은 그때 중국을 잡았어야 하는데 괜히 테러와의 전쟁에 십몇 년을 보내면서 지금 중국 얼마냐 70% 정도 됩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70%라는 거는 미국이 손 안 대고 코 풀기 늦은 거죠. 그러니까 40% 미치면 예. 하나도 안 다치고 깔끔하게 제압을 시킬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중국 그렇지 않고요. 예. 더욱이 키신저가 얘기하는 것처럼 제조업 강국인 러시아하고 예.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하고 제조업 강국인 중국이 합쳐지면요. 연대를 하게 되면 예. 그거는 때리는 쪽에 팔이 부러지지 무슨 말씀이냐면 서방과 미국이 훨씬 더 견디는 데 취약하거든요. 예. 이들 국가는 고생을 하고 어렵지만 견디는 데 일각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재를 해가지고는 압박을 해서 이 두 국가를 붙여놓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서방에게 훨씬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패권이 두 개의 패권이 동시에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옛날 뭐 투키디디스 함정도 그렇고 서로 투사권에다가 결국은 한 절대 패권이 나머지를 갖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이 그래 왔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과거 독일이 그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도 그랬고 소련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다 무너뜨렸잖아요. 도전하는 패권에 대해서. 중국도 단기간에
그렇게 되기에는 경제력도 크고 군사력도 커서 그런가? 예, 그렇죠. 핵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그리고 나라들과는 좀 다르다 이거죠. 여기.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조금 오해되는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데요. 예. 투키디데스는 조셉 나이라는 부분이 이 패권의 충돌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가설을 마련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결론은 극복할 수 없는 필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결론이 방점이 찍혔습니다. 근데 그게 훨씬 더 필연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예. 15세기 이후로 16개의 패권과 도전 국가를 다 통계를 내보니까 12번이 전쟁으로 갔고요. 예. 4번은 전쟁을 벗어났는데 이 4번이 거의 최근에 있는 일들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그렇지. 미국으로 넘어간다든지 예. 예를 들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분명히 패권의 충돌의 가능성은 높지만 예. 피할 수 있다거든요. 저는 꼭 두 국가가 근데 왜냐하면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면 예. 다 죽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을 벌어질 거냐 하면 지들은 안 붙고 이거를 대리전. 대리전 형태로 자꾸 압력을 해소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가 그 일종이고요. 그다음 대만, 한반도, 남중국해 이런 국가 이런 지역들인 거죠. 중국의 그런 그 타이완 침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미국이 더 싫어합니다. 예. 미국은요 2012년 오바마 이후로 그 2008년이죠. 오바마 이후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해외에 예. 지상군을 보내지 않는다였습니다. 예.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빼겠다는 것이 오바마가 그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게 미국이 다 열광했고 이것은 공화당이나 지금까지 2008년부터 약 15년까지 미국은 지상군을 단 한 군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안 보내고 무기를 지원하든지 폭격까지 합니다. 예. 미사일을 쏜다든지. 예. 절대로 지상군을 안 보내는 게 미국의 합의입니다. 예. 그건 뭐냐? 한반도나 대만에서 일어나면요. 인적 개입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거를 미국이 더 못 견뎌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못 견디는 게 아니고 중국이 그러니까 침공하는 건 중국이잖아요. 그거는 미국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 만드는 프레임이 뭐냐 하면 중국은 침공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통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마치 이번에만 하는 것처럼 미국이 프레임을 만드는데 항상 새로운 정권이 왔을 때 그 국가 비전 중에 하나 대만과의 통일입니다. 그걸 얘기한 것을 왜 이거를 뻥튀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전직 장성들하고 국회 강경파들이 의회 강경파들이 얘기하는데요.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2027년이라고. 그럼 왜 2027년이냐? 이거에 맞춰가지고 일본이 2027년까지 작년 12월에 군사비 2배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미사일 같은 거 한다는 게 왜 2027년이냐? 그때가 시진핑의 4연임에 도전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스토리를 짜는 겁니다. 시진핑은 지금 경제가 중국 경제가 계속 급전직하니까 4연임에 대한 정당화를 하려면 결국 국가를 건설하는 건 마오쩌둥이고 경제를 일으킨 것은 덩샤오핑이면 시진핑은 통일에 대한 주석이 됐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실패에 대한 것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대만을 칠 것이다. 이게 미국이 만든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중국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 자기들의 존재론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시해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핵전쟁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제발 나토하고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러시아가, 미국도 중국도 대만 얘기를 하는 것은 대만에서는 붙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네. 그게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활용도가 높죠. 그렇죠. 짧게 내년에 미국 대선 치러지잖아요. 네. 이게 우리 한반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이게 줄지 짧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죠. 그리고 여기에는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트럼프가 왜 대선에 실패했냐면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정책을 잘못해서 워낙에 잘못 보였고 두 번째는 선거에서 미국이 선거 투표하러 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친분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사상 최고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초선할 때보다 많이 얻었는데
바이든이 더 많이 얻어서 진 거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없어갖고 예, 트럼프가 만약 가능성이 된다면은 네. 한국 경제에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모르죠. 이런 것들 저는 오히려 지금의 이념 전선은 오히려 무너지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럼 이롭다는 얘기네 그러면. 저는 트럼프라는 정치인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김준영 한동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